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10여 초 짧은 시간 동안 둔기로 17차례나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중학생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배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 배현진 의원이 들어오자 말을 걸더니 돌연 둔기를 꺼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무려 10초가 넘게 17차례의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 괴한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0대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배 의원은 머리를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피를 1cm가량 봉합한 뒤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출혈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성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진은 다행히 큰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불안을 호소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의 얼굴 곳곳에는 예리한 물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며 2차례 물으며 접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범행 2시간 전부터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가 오늘 새벽 응급 입원했습니다.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에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피의자가 오늘 새벽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된 피해자는 이후 이곳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돼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늘 새벽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를 받아 72시간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에 사용했던 돌도 평소 외출할 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전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밀어볼 때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 뒤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지럼증과 상처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충격이 큰 상태인 만큼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에 방문해 배 의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오늘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발생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정치권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벌어진 거라 파장이 더 큰데 여당은 다음 주 경찰청과 경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야당은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인 피습 사건에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불과 23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정치권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파장이 더 큽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대상 공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배현진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후보자나 지도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당 행안위 의원들과 경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진영 정치 극단화를 반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겪었던 민주당도 배 의원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꾸린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딴 정치인 피습 사건은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양당이 발언 수위를 높이며 혐오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치권의 자성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야 공세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죠. 네, 당정 갈등을 임시봉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과의 확전을 불러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생을 부쩍 강조하며 동시에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여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른바 방탄 정치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천과 인적 쇄신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교체 대상 중에 상당수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천 규칙대로라면 전략 공천 가능 지역구가 최대 50곳 가까이 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에 대한 당일각의 우려도 감지됩니다. 민주당도 대표적인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내며 내홍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가 중요한데 비명계 지역구가 공격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입장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결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3지대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양향자 신당과 합당을 선언하며 소통합에 먼저 나선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같은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도 통합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우선 합친 뒤에 빅텐트 협상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 앞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 이걸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직격했고 여야는 남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법을 유예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입장을 냈다고 봐야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뜩이나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데 또 다른 짐을 지울 수 있겠느냐며 현장 어려움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달라.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오늘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고 이유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고요.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로 들어가는 대상은 83만 7천 사업장의 800만 명 종사자에 달합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했던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요구가 달랐다는 분석이 중론인데요. 국민의힘은 식당과 찜질방, 카페와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며 현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느냐, 오히려 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해서 일자리만 없앨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유예하려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을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매우 유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라며 이제라도 그 요구를 받든 신속한 현장 대책을 마련하든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2년간 허송세월에 놓고 정부 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네, 여야는 불꽃 튀는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조율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고 저희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는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부당한 인사기이나 대법원의 개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다투고 있는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증인도 많아 선고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초유의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세 사람의 범죄 사실만 100개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주변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고요. 오늘 선고와 관련해 신고된 집회나 시위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이 좀 많이 복잡한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뭡니까? 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제외공간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것인데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예통합 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 네, 사법부 최정점에 섰던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사태 초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요. 이후 대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자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6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재배당한 뒤부턴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뒤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하고 재판부 교체로 앞선 재판의 녹음 파일만 반년 넘게 재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오늘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거의 5년 가까이 걸린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5년 전과 똑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천병을 맡아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뭘까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앞선 판례가 오늘 선고의 잣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민걸, 이규진 전 부장판사 2명뿐이고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직권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를 남용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란 건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자의적 법리 해석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한파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32일이 늦은 결빙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고 했었는데요. 한강이 얼어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한파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9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추위가 누그러지는 상황에서 한강이 얼어붙은 겁니다. 한강의 결빙은 노량진 쪽 한강대교에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이 얼음으로 덮여서 강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결빙됐다고 공식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강의 결빙은 예년보다는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무려 32일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1934년 겨울이 12월 4일로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은 2월 13일로 가장 늦었습니다. 기상청은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일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을 얼린 한파는 오늘을 고비로 풀리겠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한파 없는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 배현진 의원이 들어오자 말을 걸더니 돌연 둔기를 꺼내 머리를 숟가락 내려칩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무려 10초가 넘게 17차례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이 좀 있었고요. 두피에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는지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네, 잠시 길 좀 열어주세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엄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증오와 혐오로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수사 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배현진 의원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또 응급실로 급히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 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정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오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연초부터 이러한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네, 총선 앞두고 이 정치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야 대표 지도자급이 다 공히 말을 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있는 만연하고 있는 증오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나 지금의 경우 보면 이른바 극단적인 양 진영의 이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도 사실은 여와 야, 또 진보와 보수 이런 등등에서 사실상 한국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재생산, 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의 동원 이런 것들을 정치의 자양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치를 하는 저도 포함해서 이번에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특히나 우리 당이나 또 민주당이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증오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악마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거나 이런 정치적 의도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믿고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통한 증오의 확산과 재생산이 결국은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일탈 행위를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했을 때에도 이런 중언 정치를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정치권에서 스스로 그런 행위, 그런 발언, 뭐 선악구도에 따른 극단적 정치관 이런 언행을 하는 정치인들을 소속 정당에서 제어를 하고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끼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방송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당적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력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미성년자란 말이죠. 2시간 이상을 배회하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뭐 이분이 이 젊은 학생의 정신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제 정기국회 본회의가 임시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있었거든요. 끝나는 시간이 좀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 전후로 이제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배현진 의원이 끝나고 바로 저 장소로 가시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배현진 의원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시간이 미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일정들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SNS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치인을 테러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아이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 혐오적인 표현들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정 노력이라도 할까요? 좀 제도적인 뭐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 간에 막말과 혐오를 또 동원하고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만, 아까 우리 김한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인들 사이의 비난과 혐오가 또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이게 확산됩니다. 그 확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금 채널이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너튜브라고 하는 그런 1인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또는 이게 과잉 심소봉대해서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려 나가고 그걸 또 사실인 양 믿는 또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일반 자기 강화라고 그래, 자기 확신의 강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의 주장을 그냥 귀담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악마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정치인들 사이에 이 증오와 혐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로 촉발된 정치인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1인 유튜브 이런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게 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사실은 아직은 1인 매체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도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치 테러라고 한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다음 송영길 대표, 뭐 일본의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일정을 미리 알고 공개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이 부분이 개인적 일탈이나 아니면 그 정신 상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저런 식의 정치적 테러는 사실 드물거든요. 비공개된 일정이고 개인 일정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은 사적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타겟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했다가 그러면 상당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는 그 가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좀 아는 게 중요하고 범행의 동기와 계획 같은 걸 철저히 좀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연예인 만나려고 이제 저 미성년자 측에서는 이제 연예인 만나려고 이제 배회를 하다가 2시간 동안 배회를 하다가 그 우발적으로 그 배현진 의원을 만나고 범행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고 하면은 종이랑 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돌이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조사를 받고 나서 응급 입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 된 건데 이제 의사 경찰 동의를 받아서 강제 입원된 상황이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임에도 처벌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절차로 그러니까 일반 형사 절차로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범으로서 보호 조치라고 해서 뭐 소년에는 송치한다든지 뭐 다른 위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일단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반 뭐 소년범으로 보호 조치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인 형사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소위 촉법 소년은 아니고 만 14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2009년생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만 14세 또는 만 15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민주당 김영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변명문 그 이후 공개하면서 단호하게 좀 조치를 했다거나 혹은 신상 공개가 됐다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이런 추가적인 피습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직접 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게 요건이 사실 엄격하긴 합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정치인의 테러라는 건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피의자에 대한 사실, 범죄의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 이런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방적 저희가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소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게 상당히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또 이런 미성년자에 의한 정치적인 테러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이 발생했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선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도 선거운동 시작하고 유권자들 만날 텐데 지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김한기 의원도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반 주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지지를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는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증오와 적대의 재생산이라는 우리 정치 문화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유권자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화된 분들의 과잉 정치 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폭력 행사 이것도 정말 제도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수사당국이나 법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주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 테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미성년자 중2 학생의 이런 일탈 행위가 과연 개인의 비정상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방범죄인지 아니면 정치적 어떤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명확히 어떤 정치인을 타겟으로 해서 그 계획된 범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정치인은 누구에게로부터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 과정, 범행의 배경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명확히 단호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가장 그렇습니다. 먼저 바라겠고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탈당, 복당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꾼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터뷰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제3신당에 합류하는 문제도 어쨌든 과거에 해가지고 실패한 거를 쭉 봤잖아요.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고 출마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지금 이제 이 탈당을 이제 하면서 정말 이거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잠시 좀 접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주변에도 좀 했고 그런데 다시 또 마음 먹고 그래서 출마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출마를 안 할 거면 굳이 복당을 지금 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민주당 만약에 복당을 한다 그러면 6번째 당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한 바른미래당, 거기에 또 미래통합당에 이번에 또 국민의힘 탈당까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적인 정치 이력이라든가요, 아니면 민주당에 미치는 총선을 앞둔 또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선 저희 당하고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뭐 여러 당을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성향 자체가 우파적인 성향,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그건 본인이 되게 힘들어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총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들이 함께할 필요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제안한 것 같아서 일단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주 의원 최근의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작년에 이준석 대표와 그 콘서트하고 그 자리에 또 인유한 위원장 가면서 또 그 부산 콘서트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여러 차례 이런 콘서트를 같이 해서 혹시나 제3신당, 뭐 개혁신당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측과는 조금 다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건 뭐 자유입니다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오신 분인데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또 그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랑 전국 지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이제 반윤 연대로서의 전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만약에 정상적인 행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제3지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납득 가능한 명분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와서도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해서 출마를 할 거면 그런데 좀 출마의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도대체 명분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 봅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개혁신당과는 계산이 안 맞았었는데 그럼 만약 민주당이랑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제 일단 탈당할 때도 이유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친문 인사들 혹은 조국 전 장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삭발하셨죠. 그리고 친문 반문의 어떤 뭐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있다가 이제 국민의당으로 먼저 가셨는데요. 물론 그거 과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때 그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근데 다만 뭐 이분이 우리 당에 와서 당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고려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지역구에 했던 광명으로 가시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다 예. 현역 의원들이 예. 있고. 근데 부산에서 본인이 이제 최근에 정치를 하셨고 지난 2020년 총선에도 출마했기 때문에 예. 부산의 민주당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파 예. 이런 컨셉으로 우리 당의 험지인 부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당내에서도 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저 임종석 전 실장 중구 성동 그 갑 쪽으로 출마 의사 밝혔는데 여기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주 의원 들어가게 되면은 친문 저격의 어떤 역할을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지금 중구 성동 갑 지역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또 어떤 개파 갈등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님이 최근에 뭐 친문 비판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니까. 예. 그리고 뭐 친문에 대한 비판하시는 정치인들은 많이 계셔서 굳이 이현주 의원님 아니어도 그런 건 할 수 있고 그런 역할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우리 쪽으로 누군가가 왔다. 예. 이런 상징성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성동, 중구 성동 지역구를 만약에 이현주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친명 친문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거죠. 갈등이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만약 그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다면 저는 사실은 정말 민주당의 공천 싸움은 뭐 이제 확산 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주 전 의원의 입장은 무조건 안전한 곳에서의 공천을 받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뛰고 있는 저 중구 성동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겁니다. 예. 거기 민주당한테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민주당은 친명으로 일색하는구나. 예. 이제는 비명계를 쫓아내더니 이제 친문까지도 이른바 반문, 문재인 저격수를 등용해서라도 친명을 일색하는구나라는 아마 그런 식의 비판적 시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현주 전 의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치뉴스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 지역 이제 임종석 전 실장도 지역구로 활동을 했었던 데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을로 네. 이제 출마해서 밝히면서 이제 빈 지역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앞서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죠.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대결 구도가 있었던 게 윤석열 키운 임종석, 노영민 섞어대지하라라고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 윤석열 대통령 성장하는 과정에 누가 장관으로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바로 이제 친문 친명 사이에 이제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두드러진 비명계 세력은 이제 뽑아져 나간 거잖아요. 그럼 내부에 그러면 민주당의 단일한 대우로 갈 수 있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친문도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까지도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우지 않았냐는 식으로 친문을 몰아세우면 이제는 완벽하게 순결한 친명 외에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뺄셈의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뛰고 있는 중구 성동의 이른바 문재인 공격수의 선봉장이었던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온다? 저는 도화선, 그러니까 이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대립각으로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많이 더 떠오르긴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적인 이슈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2019년 1월에 사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 건 그 이후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데요. 두 분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안 좋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진영에서 검찰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거의 다였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건 우리 모두 민주당 진보 세력의 다 책임인 거지 이게 뭐 특정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옛날 얘기 같고 과거 유명했던 정치인들이 두 분 또
대학도 같이 나오시고 당시에 비서실장과 당대표로서 같이 업무도 같이 예.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는 당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랜만에 정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이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를 승계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당을 위한 선당 후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은주 의원이 사퇴했어요. 네. 당선 무효형이에요? 네, 2심 결과까지는 2심 결과까지? 그렇습니다. 예. 자칫 3월 달에 선고가 나면 당에 예기치 않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서 네. 이은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선당 후사를 해주신 거죠. 이 선당 후사가 맞습니까? 네. 총선 직전에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당에 되게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컸던 거죠. 이 진행자도 녹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선당 후사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제 정치권의 이 이른바 너무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의 불신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갖고 있던 분이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 승계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로서 당선된 그 자기 의석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은주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하나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뭐 국고보조금 때문인지 선거보조금 때문인지 의석수 때문인지 이번 총선에 당의 기호 번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무엇이든 간에 정부 정의당의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이 만약 1심, 2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3심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원한다고 한다면, 결백을 주장한다면 마지막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버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원 선고를 바로 앞에 두고 의원직원 사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제3지대 정당으로서 예. 원칙을 지켜온다면 예. 저렇게 당선 무효형이라는 대법원 확정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정의당은 의석수 하나에 구걸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예. 의석수 하나 때문에 저렇게 꼼수를 둔다는 게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감이 줄어서 지금 제3지대에 정의당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신당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당선 무효형 확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의원직 그만두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낯선 풍경인데 그럼요.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습니까? 네. 일부 의원들은 박수도 치고 의원 사퇴 어떤 그 변을 밝히는데 박수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어떤 범죄인지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비례대표가 선거운동을 해서 좀 문제됐던 건데 예. 그게 약간 법률적인 불비사항이거든요. 꼭 못하는 게 맞나. 지역구 의원은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법을 바꾸려고까지 여야가 협의를 하다가 안 된 상황이라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뭐 죄질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본인은 아마 무죄를 주장하고 3월에 선고가 된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나름 뭐 당을 위해서 희생한 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이 분명히 2020년에 정의당에 6석을 준 거죠. 그렇다고 하면 6석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뭐 꼼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국민이 준 기회니까 6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저희 당 같이 160석이 넘은 정당이 저 당이 한 석이 더 많고 적고 갖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한 1분 정도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제 관련해서 회기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이탄희 의원 비롯해서 의원 80명 병립협 회기 반대한다면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성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한 비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준연동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못 막는 이 과제 때문에 지도부가 위성정당으로 비난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국민의힘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권역별 비례자라도 얻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 의견은 거의 뭐 5.5 대 4.5 수준이라. 김한규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총론이 좀 기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총론은 병립형으로 많이 기울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도부는 최소한 그런데 지도부 아닌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서 지도부의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기상가뭄이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가뭄 일수도 늘어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기상가뭄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이게 일반적인 가뭄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보통 가뭄은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말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게 바로 기상가뭄입니다. 기상가뭄은 지난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수준보다 적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상청 조사 결과 기상가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최근 10년 사이 기상가뭄이 100일 이상 발생한 해가 무려 5차례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2년으로 2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가뭄 발생 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함께 반대 현상인 가뭄도 잦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뭄은 집중호우보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수자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해 봄까지 가뭄이 심각했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지난해 봄까지 남부지방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긴 281.3일의 기상 가뭄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2022년 여름 장마철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고 태풍 효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부 가뭄은 봄까지 극심하다가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소됐고 이후 9월부터는 가뭄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봄은 지난해처럼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졌죠. 제 뒤로 보이는 건 오늘 아침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모습입니다. 벌써 닷새째 계속된 한파에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한파는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공기가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영상 3도로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낮 동안 영상권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예년 수준의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7도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도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남아있는 빙판길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내륙에서는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